안녕하세요. 사회복지정책론 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강의 교재는요, 공동체 출판사에서 나온 2026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공감 사회복지정책론이 되겠습니다. 자, 5장은 사회복지정책의 선택 차원입니다. 이 5장이 또 이제 시험에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114쪽 교재를 보시면 7년간 출제 분포가 나오는데요. 대략 한 5문제 내외로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22회 시험 때는 10문제가 나왔고요. 23회 시험 때도 7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복지정책의 선택 차원은 이제 뭐 다른 장도 마찬가지지만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4장에서 배웠던 그 산물 분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책의 내용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 산물 분석의 4가지 차원이 각각 할당, 급여, 전달책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16쪽을 펴주시고요. 먼저 1절 할당입니다. 자, 할당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자원을 할당할 것인가, 즉 정책의 대상 또는 선정 기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정책의 대상은 보편주의적으로 갈 수도 있고 선별주의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116쪽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보편주의란 특정 범주에 속한 모든 사람이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급여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보편주의적인 사회보장 급여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인 권리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를 받을 그 이제 근거가 말 그대로 이제 사회권에 있기 때문에, 사회권에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마땅한 어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권을 강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책은 보편주의적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6쪽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뭐 이를테면 이제 보편주의적인 정책은 낙인 효과가 이제 거의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사회적 효과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의 가치를 강조한다. 자, 사회적 효과성은 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대우받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선별주의에서는 비용 효과성이 나오겠지만 요거 대조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하고 그다음 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줄 보시면 이제 보편주의는 사회적 연대와 집합주의 가치를 지향을 하고요. 보편주의적인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통합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편주의적인 정책은 선별주의보다 자격 기준의 설정이 용이합니다. 즉, 선별주의적인 정책보다 선정 기준이 단순하다는 것이죠. 선정 기준이 단순하다는 것은 행정비용이 그만큼 적게 들어갑니다. 제도의 전체 비용 중에서 행정비용 혹은 운영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우리는 그것을 운영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1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116쪽 맨 밑에 보시면 최근 기출문제 어떤 정책이 보편주의적인 정책이고 어떤 정책이 선별주의적인 정책인지 정책 사례에 대한 그런 이제 지식을 묻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주의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예로서 영국의 NHS, 그다음 우리나라의 누리과정, 의무교육,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아동수당,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한 번씩 언급되었던 정책 사례들입니다. 자, 보편주의적인 정책의 한계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역시 배웠습니다만은 이 목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굳이 이 정책의 급여가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주기 때문에 목표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별주의입니다. 117쪽입니다. 선별주의는 욕구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만 정책 대상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정책 대상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소위 이제 욕구가 큰 사람들을 선별해야 됩니다. 자, 욕구가 큰 사람들을 선별하려면 자산조사를 보통 합니다. 자산조사는 이제 소득과 지산을 조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대상만을 정하여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선별주의는 목표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을 강조함으로써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7쪽 중간에 보시면 최근 기출문제에 나왔던 선별주의적인 정책의 예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것의 공통점들은 모두 그 공공부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책 사례들 잘 이제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별주의적인 정책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 낙인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7쪽 밑에서 6번째 줄을 보시면 선별주의는 빈곤의 덫을 유발할 수 있다. 자, 빈곤의 덫이라는 것은 수급자가 빈곤 지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덫에 걸렸다 또는 함정에 빠졌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poverty trap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빈곤의 덫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별주의적인 정책은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의 혜택을 계속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일을 적게 해서 소득을 줄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도의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겠지만 계속 빈곤층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선별주의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한계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할당 차원이 나옵니다. 할당 차원에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인구학적 기준, 기여,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그 스펙트럼을 보다 이제 잘게 쪼갠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학적 기준이 가장 이제 보편주의에 가깝고요.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가 선별주의에 가까운 이제 그러한 경향을 띱니다. 자, 인구학적 기준을 보죠. 인구학적 기준은 이제 시험에서는 귀속적 욕구라고도 부릅니다. 118쪽이요. 첫 번째 줄입니다.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할당은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자격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보통은 연령에 따라서 선정 기준을 정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인구학적 기준에 근거를 둔 할당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할당은 특정 인구 집단의 귀속적인 욕구에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 8세 미만, 여기 이제 아동수당의 기준이죠. 만 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모두 급여를 준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모두 급여를 준다. 이러면 이제 인구학적 기준에 근거를 둔 할당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좀 더 이제 추상적인 용어로 정의를 하자면 우리 118쪽 중간에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규범적 기준에 따른 집단지향적 할당이다. 그래서 규범적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인구학적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단지향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개인의 욕구와 관계없이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집단에 속하면 그냥 전부 그 이제 일정한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이 이 대표적인 인구학적 기준에 근거를 둔 이제 그 급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기여입니다. 영어로 contribution인데요. 특별한 공헌, 기여 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 이제 자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118쪽에 밑에서 한 7번째 줄을 보시면 사회보험이 이제 이 기여에 따른 그 이제 급여가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급여, 이른바 이제 보훈복지, 보훈급여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긍정적 차별 조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여 또는 보상에 따른 할당 원리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우리 이제 그 이게 닐 길버트와 이제 길버트와 테렐, 이 길버트와 테렐의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그 내용들인데, 길버트와 테렐의 교과서에서는 이제 기여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제 뭐 다른 교과서나 이제 시험에서는 기여와 보상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결국 이제 사회보험은 뭡니까? 118쪽 밑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수급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여의 근거를 두는 기여를 많이 하면 이제 보상이 따라온다고 해서 결국 이제 기여라는 할당 차원에 해당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진단적 구분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diagnostic differenti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18쪽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진단적 구분이란 전문가가 개별 사례에 대해서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서 개인별로 이 자원의 할당이 이루어지는 이제 이러한 논리를 진단적 구분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9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러한 정책의 예로는 장애 수당이라든지
가지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장애인 복지 정책은 이 등록 장애인에게 이제 이루어지죠. 이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결국 이 전문가에 의한 그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에 의한 진단적 구분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입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 계속 많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선별주의 공부하면서도 했고 공공부조 공부하면서도 자산조사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means test예요. 그래서 이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 즉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개인별로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할당을 하는 것입니다. 자원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교과서 119쪽에 보시면 이제 일반적 공공부조와 범주적 공공부조가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로 자원을 할당하는 것을 공공부조 제도라고 하죠. 이 공공부조 제도는 일반적 공공부조와 범주적 공공부조로 나뉘어지는데 119쪽에 이제 그 일반적 공공부조 첫 번째 설명을 보시면 공공부조가 자산조사만을 급여 자격 기준으로 두면 일반적 공공부조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반적 공공부조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뭐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가난하면 누구든지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되긴 하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자산조사만 이제 그 선정 기준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공공부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공공부조가 자산조사와 함께 다른 할당 원리를 급여 자격 기준으로 두면 이것을 우리는 범주적 공공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라든지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장애수당은 범주적 공공부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자산조사를 하면서도 65세 이상이라는 이제 인구학적 기준도 같이 두고 있기 때문에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외에도 인구학적 기준이 같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범주적 공공부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그 다음에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혹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이제 추가적인 기준으로 둔다는 점에서 자산조사와 진단적 구분, 이제 이러한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 선정 기준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주적 공공부조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자, 급여입니다. 급여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급여의 이제 가장 큰 두 갈래는 현금과 현물입니다. 현금의 장점은 현물의 단점이 되고요. 현물의 장점은 현금의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대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현금급여의 특징을 보죠.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선택권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합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언급이 되죠. 현금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현금은 현물보다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운영효율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현금급여는 사회복지기관 관리 운영비의 절감과 행정적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 앞서 그 이제 선정 기준 자원의 할당에서도 정책 사례가 나왔는데요. 기출문제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중에서 현금급여인 것과 현물급여인 것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어떤 그러한 취지를 담은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 중에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다 현금급여고요. 국민건강보험 중에서 이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요양비 이런 것도 현금급여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휴업급여 이런 것도 현금급여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상병급여 모두 현금급여이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도 현금급여입니다. 자, 현금급여의 한계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이 선택의 자유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뭡니까?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이제 그러한 쪽으로도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이제 오남용의 이제 우려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1쪽 현물로 넘어갑니다.
자, 현금을 우리가 보통 이제 금전이라고 한다면 현물은 금전 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물건으로 준다든지 또는 서비스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게 모두 현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현물은 정해진 대로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책이 유도한 대로 정책 목표에 따라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책의 목표 효율성이 높습니다. 자, 이 목표 효율성이 높은 건 결국 뭡니까? 소비를 사회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규모의 경제 얘기가 나옵니다. 121쪽 위에서 한 9번째 줄을 보시면요. 현물급여용 물품을 정부가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직접 대규모로 생산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효과적인 분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급자한테 10만 원을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10만 원어치 뭐 생필품을 줄 수도 있는데 사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면 그 10만 원어치 현물로 줄 때의 그 양에 비해서 이 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으로 그만큼의 현물을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그만큼 더 단가를 싸게 해서 물건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물로 주면은 같은 금액으로도 더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의 이제 사전적인 정의는 지금 책에 괄호에 이제 써놨습니다만은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물품의 생산 단가가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물급여로 지급을 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수급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더 많은 효용을 누릴 수도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1쪽 밑에 보시면 이제 회색 박스에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 기출문제에 나온 현물급여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대체로 이제 현물급여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요양급여라든지 건강검진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물급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요.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이제 현물급여죠. 그래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 이것도 이제 요양급여가 현물급여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이것도 현물급여가 되겠습니다. 현물급여의 한계도 많죠. 먼저 수급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거, 또 개인들의 복지 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현금급여보다 이제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거, 이게 이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단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2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바우처예요. 바우처는 우리가 이제 증서라고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바우처란 사용처의 제한을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수급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급여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용권 또는 증서라고도 합니다. 특성을 보죠. 바우처 수급자는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일정한 용도로 이제 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점에서는 현금 급여보다 선택의 자유가 좀 떨어지고요. 하지만 일정한 범주 내에서는 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현물급여보다는 선택의 자유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 선택권의 크기의 순서에 따라서 이 급여를 줄 세운다면 현금급여가 가장 소비자 선택권이 크고 바우처가 중간 정도고 현물이 가장 소비자 선택권의 크기는 작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우처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2쪽에 밑에서 8번째 줄을 보시면요. 바우처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급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즉 수급자 직접 지원 방식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주로 이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각종 이제 기관, 옛날에 이제 고아원이라고 불린 아동 양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데에는 주로 이제 공급자에게, 즉 기관에게 직접 정부가 이제 예산을 지원하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회 서비스가 이제 공급자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서 수급자 직접 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회 서비스가 그 지불 방식을 바우처로 선정했다는 것은 결국 수급자 직접 지원 방식으로 예산 지원의 형태를 바꿨다는 겁니다. 왜? 바우처라는 건 결국 이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호주머니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바우처를 받은 이를테면 장애인들이 본인이 원하는 기관의 서비스를 이 바우처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 시장 논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바우처를 직접 이 소비자가 이제 그 가지게 되고 이런 바우처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제 자원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공급자들 간에는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결국에 더 많은 바우처 이용자를 유치해야만 소위 공급자 입장에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급자 직접 지원 방식으로 예산 지원이 바뀌게 되면 공급자들 간에 소위 품질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 공급자들 간의 소위 품질이 더 좋아져야만 더 많은 이 수요자를 유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바우처의 도입은 공급자의 품질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어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3쪽이요. 123쪽 이 바우처의 도입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 능력을 갖추어야 되겠죠. 결국에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효율적인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바우처의 경우 수급자가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16회 때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바우처 시스템은 일종의 이제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공급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소비자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3쪽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바우처 시스템에서는 서비스 공급자가 특정 소비자를 선호 또는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는 일종의 크리밍 현상이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123쪽에 이제 기회와 권력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전에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은 123쪽 위에서 6번째 줄부터 이제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회 서비스에 이 바우처 원리가 도입되고 있고 그 바우처로 이제 사회 서비스를 결제하는 이러한 이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123쪽에다가 써놨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고 삼아서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회로 넘어갑니다. 기회는 우리가 이제 123쪽 밑에서 6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긍정적 차별 혹은 적극적 조치와 같은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을 우리가 이제 기회라는 형태의 급여라고 부릅니다. 결국 기회라는 것은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과거에 이제 많은 이제 부당한 차별을 당해서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 그들이 박탈당한 기회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더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차별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차별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다. affirmative action. 이거를 이제 번역한 게 적극적 조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의 예로서는 뭐 대학 입학에 있어서 뭐 저소득층 이제 전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 입학 전형에서 장애인 뭐 정원의 입학이라든지 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의무 고용제라든지 이런 게 모두 기회라는 형태의 급여의 예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4쪽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권력입니다. 자, 권력은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책을 한번 읽어보죠. 자, 권력이라는 것은 영어로 파워인데요.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하며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더 쉽게 얘기하면 권력이라는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비스 대상자나 수급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뭐 이용자나 또는 뭐 수급자나 이해관계자가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권력이라는 형태의 급여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달체계입니다. 여러분들 이 5장에서 전달체계가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달체계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전달체계라는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정의 내릴 수가 있고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는 공공부문도 있고요. 민간부문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입니다. 시험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라고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125쪽 위에서 6번째 줄에 써놨듯이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실패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으로서 공공재,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이런 것들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꼭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먼저 사회복지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를 만약에 시장에서 공급하게 하면 이 소위 이제 사회에서 바라는 수준만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복지는 국가가 공급해야 한다. 결국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공공재가 뭐냐? 이제 공공재라는 것은 제가 화면에도 써놨습니다만은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속성을 가진 재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5쪽의 밑에서 8번째 줄에 비경합성의 특징이 나오죠. 비경합성은 비경쟁성이라고도 하고요.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하더라도 타인의 소비 기회가 줄지 않는 것입니다. 즉, 소비에 있어서 어떤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비배제성이란 소비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소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공공재라는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발생하지도 않고 누구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125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공공재는 구성원이 그 각각의 생산에 기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공공재라고 하면 보통 이제 많이 등장하는 예가 가로등, 공원, 일반 도로 이런 것이거든요. 공공재는 그것의 사용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는 제3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공공재를 민간에서 공급하게 하면 이용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무임승차자 문제 때문에 민간은 이 공공재를 공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벌이가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공공재라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재화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가가 나서서 공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사회복지도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공급을 국가가 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외부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고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라고도 부릅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을 주었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거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혜택을 준 사람한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이게 긍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왔던 사례가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거든요. 예방접종은 내가 건강하려고 맞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을 옮기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도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다고 해서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한테 고맙다고 뭐 돈을 주거나 그러진 않죠. 이런 게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예요. 긍정적 외부 효과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러한 긍정적 외부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이러한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갖는 재화를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부정적 외부 효과란 126쪽 중간에 설명이 나오죠. 외부 불경제라고도 합니다.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쳤지만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발생합니다. 공장의 매연이라든지 아니면은 흡연이라든지 자동차의 매연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흡연 행위라는 게 본인이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담배를 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담배 연기를 뿜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나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악의를 갖고 담배를 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도가 없는 거. 왜 그런 의도가 없죠. 그런데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담배를 피게 되면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건강이 나빠졌다고 해서 그 담배 연기를 내뿜은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건강이 나빠졌으니까 나한테 손해배상해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예요.
공장의 매연도 마찬가지. 공장은 사실은 돈 벌려고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매연이 많이 뿜어져 나와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게 되었다. 그런데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공장은 소위 이제 자발적으로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왜? 공장이라는 것은 이윤축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 시장 경제의 어떤 주체인데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나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가 나서서 매연을 내뿜는 공장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 외부 효과는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부정적 외부 효과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이런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줄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든 부정적 외부 효과든 결국 국가 개입의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보통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재화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보가 부족한 측이 결국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7쪽에 위에서 6번째 줄을 한번 보시면요. 의료 서비스 시장. 의료 서비스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 공급자가 이제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의료인들. 공급자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많지만 소비자는 환자죠. 소비자는 이제 의료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 없이 의료 서비스가 공급된다면 환자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과도한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영역에서는 국가가 개입을 함으로써 이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를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그것인데요. 역선택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는 adverse selection, 말 그대로 이제 거꾸로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7쪽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역선택의 정의가 나오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선택한다. 그래서 이것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진 정보의 양이 달라서, 즉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 현상입니다. 보험 시장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험 시장에서 역선택이란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 주로 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 시장에서 역선택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민간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적자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삶의 이 사회적 위험의 보장을 위해서는 보험이 필요하죠. 그런데 민간 보험사는 역선택 현상 때문에 보험을 판매하기가 어렵다? 그럼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한테 필요한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국가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역선택 현상 때문에 결국 국가가 직접 사회보험을 운영한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의 자세한 그런 이제 스토리는 127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써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28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도덕적 해이예요.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도덕적 해이란 보험이 없을 때보다 보험이 있을 때 위험 발생 예방의 노력을 덜 하는 것입니다. 보험이 위험을 완벽하게 보상한다면 가입자는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위험 예방에 노력을 덜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보험사에서 이 보험 상품을 공급할 때 이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이 보험의 그 적자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입자들이 위험 발생에 대한 예방 노력을 열심히 해야만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게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으로 인해서 이제 다 보상이 이루어지면은 가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위험 예방의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보험사가 지출을 많이 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적자가 심해지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 때문에 이 보험 상품을 팔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험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심한 영역에 있어서는 결국 국가가 나서서 보험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있어서는 이 도덕적 해이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이라는 위험은 사실 사람들이 좀 더 이제 가짜 실업,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크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여러분들 실업보험을 민간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실업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본인이 의도해서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가짜 실업을 해서 보험금을 탄다라고 한다면 민간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실업이 진짜 실업인지 가짜 실업인지 아무래도 정보력이 부족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력과 정보력이 강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 실업보험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실업보험을 이제 고용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128쪽 이제 그 중간 부분에 따라서라고 이제 되어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보험사의 적자가 심화하는 등 시장에서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제 이 문장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입니다. 위험 발생이 이제 그 상호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호 의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국 국가가 나서서 사회보장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129쪽에 나와 있고요. 규모의 경제의 효과가 큰 이런 영역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이고 생산 단위 비용으로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국가 개입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국가 개입이 필요한 이유를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만능은 아닙니다. 국가도 한계가 있고 또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자, 국가 개입이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이 커지면 수급자의 근로동기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거는 이제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빈곤의 덫 또는 빈곤 함정, 이거와 관련이 된 것입니다. 또 129쪽 밑에 보시면 이제 국가 개입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이 수급자의 저축 동기가 또 이제 떨어질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이 굳이 저축을 하지 않더라도 꽤 괜찮은 수준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뭐하러 저축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 지나치게 커지면 복지가 확대되면 저축 동기가, 수급자의 저축 동기가 저하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요. 자, 이 전달 체계의 두 가지 부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전달 체계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민간 전달 체계죠. 자, 공공전달 체계 130쪽에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세운 공공기관, 뭐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의 공공전달 체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에 보시면요, 이건 이제 법제론하고도 중복이 되는데요.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부주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그 이제 장단점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 간간히 나옵니다. 중앙정부는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행정력이 강하기 때문에 평등과 전국적인 차원의 평등과 소득재분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통합과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하고요. 중앙에서 통합 조정하거나 이 프로그램의 지속적 안정적 유지에 이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량 공급을 통한 규모의 경제 이점도 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 이 중앙정부에서 설립한 이런 공공기관에 의해서 관리 운영이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사회보험의 관리 감독은 중앙 집권적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의 한계가 130쪽 밑에 나오죠. 이제 중앙정부가 만약에 어떤 그 사회복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독점하게 되면 경쟁체제일 때보다 가격이 비싸거나 품질이 낮아지는 등의 한계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의 이 관료제의 한계로 인해서 신속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책임성의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나 민간에 비하여 아무래도 그 수급자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어떤 뭐 신속성, 그 다음에 또 뭐 혁신성 이런 게 조금은 이제 떨어질 수 있죠. 자, 131쪽의 지방정부의 장점, 특성을 보겠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유리합니다.
서비스의 접근성, 융통성 향상의 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변화한 욕구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 결정에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중앙정부보단 지방정부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수급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쉽고요. 지방분권화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전달 체계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재정 이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방정부는 늘 재정 적자에 시달립니다. 즉, 재정 자립도 또는 재정 자주도가 늘 이렇게 좋지 않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혼합전달 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보조금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요. 첫 번째 범주적 보조금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카테고리컬 그랜츠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또는 특정 보조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131쪽에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범주적 보조금 또는 특정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재정의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정부에게 교부는 준다는 뜻이죠. 교부하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이게 재정의 용도를 지정해서 준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범주적 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재량권이 없습니다. 재량권 무라고 써놨죠.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제 그 범주적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러한 이제 제도인데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주면서 이걸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용도로만 써라. 이러면 결국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그 돈을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에게 이제 급여를 주는 용도로만 써야지, 뭐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상하수도를 뭐 수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데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히 전달자 역할에 이제 그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31쪽에 이제 그 밑에서 7번째 줄, 요게 이제 16회 때 한번 나왔던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자, 범주적 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일정한 대응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떤 그 정책에 범주적 보조금이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방정부도 이제 자기 재정을 일정 정도 이제 그 같이 결합을 해야 됩니다. 범주적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중앙정부의 보조금도 들어가고 또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주적 보조금이 투여되는 사업이 늘어날수록 지방정부도 각 사업마다 대응자금, 즉 매칭 펀드를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특별모아 태산이라고 범주적 보조금 사업이 늘어날수록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범주적 보조금을 국고보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범주적 보조금이라는 것은 길버트와 테렐의 교과서, 미국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범주적 보조금을 국고보조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국고보조금이 투여되는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 사업은 결국 지방정부의 이 자체적인 재원이 같이 매칭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32쪽으로 넘어갑니다. 일반 보조금 보겠습니다. 자, 일반 보조금은 범주적 보조금하고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뭡니까?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가장 큰 이런 보조금을 이제 그 일반 보조금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은 일반 보조금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일반 보조금은 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에 대하여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포괄보조금을 보겠습니다. 자, 포괄보조금은 범주적 보조금과 일반 보조금의 좀 중간적인 성격이다. 이게 무슨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중간적인 어떤 그 성격을 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괄보조금은 교부의 조건을 포괄적으로 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다. 약간 좀 바우처의 특성이 좀 냄새가 나죠. 포괄보조금은 용도가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되지만 그 범위 안에서는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사업을 자율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보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범주적 보조금이 가장 재량권이 적고
없거나 적고, 그 다음에 포괄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제한권이 중간 정도고, 일반 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제한권이 가장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민간전달체계입니다. 자, 민간전달체계는 우리가 또 이제 비영리 기관, 그다음에 영리기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비영리와 영리의 구분 기준은요. 영리라는 것은 이제 그 구성원에게 그 수익을 이제 나눠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비영리 기관은 이제 그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이제 그 배당하기보다는 다시 이제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재투자한다든지, 그런 또는 뭐 이제 이 사회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에 이제 기여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33쪽에 그 민간 전달 체계의 주요한 이제 설명들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33쪽에 이제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경쟁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민간 전달 체계에서 다수의 민간 공급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서비스 이용자는 보다 폭넓은 서비스 선택권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경쟁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기관, 즉 공급자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부문에서 우리가 이제 또 사회적 경제 영역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133쪽 사회적 경제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란 구성원의 민주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라고 하면 이윤 추구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 결합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경제가 아니고 사회적 경제다? 이거는 이윤 추구를 최고의 덕목으로 하는 경제 활동이 아니고, 이윤 추구가 아닌 보다 사회적인 목적, 보다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 뭐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가치가 더 강조되는 경제 영역을 사회적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이제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언급이 되는 것들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리고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둔 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 각각의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교과서에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두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를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으면 되고요. 자, 협동조합 중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특히 이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일컫습니다. 사회적인 성격을 보다 강조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134쪽을 보시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읽어보시고요. 마을기업이란 이제 그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얘기를 합니다. 마을 기업은 시도의 심사를 거쳐서 행정안전부가 지정을 하고요. 자활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주로 이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가 협력해서 설립하는 그러한 이제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복지혼합입니다. 자, 복지혼합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공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혼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이제 복지혼합의 형태는 굉장히 이제 흔하죠. 134쪽 밑에서 이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민간복지기관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게 복지혼합의 주요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35쪽을 보시면요, 이제 맨 위에 복지혼합의 예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시립복지관, 우리가 이제 시군구에서 보통 사회복지관을 설치를 하죠. 하지만 시군구청이 직접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이러한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민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을 하죠.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도 제도 자체는 그 이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실제로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관은 다 민간 기관입니다. 요양원, 그 다음에 뭐 제가 노인복지센터 이런 데가 다 이제 거의 민간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민간복지기관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복지혼합의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복지혼합의 형태는 이제 135쪽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18회 때 한번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정부와 민간사회복지기관 간의 계약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바우처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민간의 여러 공급자 중에서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 이제 바우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민간이 그냥 원하는 기관을 마음대로 이제 골라서 이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비용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세제 혜택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 이러한 그 복지 혼합의 형태를 이용자의 선택권의 크기에 따라서 정렬을 해본다고 한다면 세제 혜택이 가장 이용자의 선택권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대로 원하는 곳을 이용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소위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세제 혜택이니까요. 그리고 바우처라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긴 하지만 일정한 범주 내에서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보다는 이용자 선택권이 조금 줄어들고요. 계약이라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정부와 기관이 이제 그 계약을 맺고 결국 그 계약을 맺은 기관에서만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권은 가장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복지혼합의 요 유형에 따라서 이용자의 선택권의 크기를 어떻게 정렬할 수 있는가? 요게 18회 시험 때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달체계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전달체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크게 보면은 이제 분절성, 그 다음에 비연속성, 무책임성, 비접근성 등이 전달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절성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136쪽에 그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고 각자 다른 일정으로 운영되며 기관들의 서비스가 서로 중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시험에 두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연속성이라는 건 뭡니까? 한 지역 내에서 서로 떨어진 기관들을 다닐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고 기관들 간 의뢰 체계가 없는 것 등을 가리켜서 비연속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무책임성은 뭡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달체계 진입에 어려움이 크다면 이건 이제 접근성이군요. 예, 접근성이 먼저 나오는군요. 자, 접근성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달체계 진입에 어려움이 크다면 이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예, 접근성은 많이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무책임성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36쪽 중간에 나오죠. 분절성, 비연속성, 비접근성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불만, 고충을 해결할 수단이나 창구가 없는 것은 무책임성에 해당합니다. 요게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임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소위 이제 그 이용자들의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요게 이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된다라는 게 행정론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진짜 이제 전달체계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제 8번 전달체계의 개선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는 별로 안 나왔는데 최근에 좀 몰아서 몇 번 나왔습니다. 이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전략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 결정과 관련된 권한과 통제력을 재구조하기 위한 전략. 두 번째는 과업 할당을 재구조화하는 전략. 세 번째는 전달체계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자, 먼저 정책 결정과 관련된 권한과 통제력을 재구조하기 위한 전략을 보겠습니다. 조정과 시민 참여가 있는데요. 조정은 다시 중앙 집중화, 기관들의 동일 장소 배치, 사례 수준 협력이 있겠습니다. 중앙 집중화라는 것은 이 행정 통합에 관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절된 서비스를 그냥 하나의 행정 구조로 다 통합하는 것. 이게 중앙 집중화가 되겠습니다. 그냥 모든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것. 그런 게 중앙 집중화죠. 그 다음에 기관들의 동일 장소 배치는 말 그대로 중앙 집중화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즉 기관들이 아직 이제 분절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절된 기관을 한 장소로 몰아두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중앙 집중화된 어떤 그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비슷한 효과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례 수준의 협력인데, 이거는 중앙 집중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관들도 다 떨어져 있지만 중간에 이제 사례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사례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례 관리자가 다 서비스를 끌어다 주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참여입니다. 시민 참여라는 것은 우리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시민들이 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이제 그러한 전략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과업 할당을 재구조하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역할 부과가 있습니다. 역할 부과라는 것은 공급자와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간에 어떤 그 중개할 수 있는 그러한 중개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료적 구조로부터 전문가 이탈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유능한 전문가가 관료제 조직에서 이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 조직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뭐 혼자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하기에 좋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개인 사업자로서의 사회복지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일 수 있는데, 미국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또 전략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개업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 체계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전략인데요. 첫 번째는 전문화된 접근 구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서비스 접근성을 끌어올리는 것 그 자체를 이제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해라, 이런 뜻이고요. 의도적 중복이라는 것은 기존의 전달 체계에 있는 서비스의 제공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5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재원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죠. 빨리 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금만 더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재원은요, 이제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공부문의 재원 중에서도 조세와 사회보험료 이 두 가지를 꼭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조세라는 건 세금이죠. 세금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자, 139쪽에 이제 그 세금이라는 것은요, 이제 다른 재원, 어떤 재원보다도 이제 위에서 5번째 줄인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으로서의 조세는 소득재원 효과가 커서 다른 재원에 비해서 평등을 구현하는 데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재원이 되는 조세의 다수는 누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우리나라 이 조세 체계에 이제 다수는 누진세적인 성격이 있고, 이 누진세가 강조될수록 소득재분배의 성격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진세가 가장 이제 부자들한테 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조세 체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줄 보시면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는다. 이것도 23회 때 시험에 나왔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세금을 이제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이제 과세를 하게 되면 국세라고 하고요. 지방정부가 과세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냐 정해져 있지 않냐에 따라서 조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보통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특정한 사용 목적에 이제 충당하고자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는 목적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세 같은 경우는 딱 걷었을 때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죠. 근데 보통세라는 것은 그냥 세금을 걷고 나서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 우리 139쪽 밑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 목적세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재원의 안정성이 높다, 이러한 이제 표현이 시험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직접세와 간접세입니다. 자, 이것은 납세 의무자와 그 다음에 조세의 부담자, 줄여서 담세자라고 하죠.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 간의 일치 여부에 따른 구분입니다.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많은 세금은 직접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직접세죠. 그 다음에 이제 140쪽으로 넘어가시면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입니다.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데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 기업이 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조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결국에 담세자는 소비자고 실제로 이 납세 의무자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일치하는 것이죠.
자, 그 시험에서는 140쪽에 이제 위에서 네 번째 줄 간접세가 인상되면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 이런 표현이 11회 때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과 세율 간 관계에 따라서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누진세라는 것은 과세 표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득세다. 그러면 이제 소득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이 이제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도 증가하게 되면 이게 이제 누진세입니다. 아시겠죠? 비례세는 소득의 증감과 관계없이 세율이 동일한 겁니다. 역진세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는데 거꾸로 세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진세라는 건 굉장히 소득세 분배에 부정적이죠. 자,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도 올라간다. 요게 가장 소득세 분배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죠? 예. 가장 결과의 평등에 기여하는 그러한 세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140쪽에 이제 위에서 한 10번째 줄을 보시면 소득세의 누진성이 높을수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요게 이제 시험에 한 3번 정도 나왔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140쪽에 밑에 보시면 과세 대상에 따라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득과세, 재산에 과세하면 재산과세, 소비에 과세하면 소비과세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료로 넘어갑니다.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입니다. 이 사회보험료는 이제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141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조세는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다. 여기서 반대급부란 뭐다?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또는 직접적인 대가 관계에 의한 개별 보상을 말한다. 즉, 보험료라는 건 뭡니까? 이 보험료를 내면 결국 그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내더라도 사실 반드시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문장이요. 사회보험료는 조세보다 권리성이 강하고요.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에 대한 저항은 적은 편입니다. 물론 징수에 대한 저항이 없진 않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면은 저항이 심하잖아요. 그래도 세금을 올리는 거에 비해서는 징수 저항은 좀 낮은 편이다. 왜? 사회보험료는 이게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본인이 그것을 혜택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연금보험료가 오르면은 지금 많이 내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에 비례해서 노인이 되면은 그만큼 급여를 보다 좀 많이 받게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예. 자, 그래서 사회보험료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141쪽 중간에 보시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기반을 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 사회보험료는 이제 사회보험을 부담하는 사람과 또 그것에 대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일치한다. 이게 이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보험료의 한계는 이제 이 조세보다 역진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진적이라는 것은 소득 재분배 효과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141쪽 밑에서 7번째 줄에 나와 있죠. 사회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례세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사회보험료 자체는 세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는 비례세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비례세적인 성격은 강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사회보험료율이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사회보험료는 비례세적인 성격이 강하고 하지만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비교하면 사회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시험에서는 조세보다 역진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41쪽 밑에서 7번째 줄 보시면 사회보험료는 소득세보다 역진적이다. 즉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이런 표현이 시험에 4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2쪽에 조세지출을 보겠습니다. 조세지출이라는 것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의 감면 등을 통해서 마련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일반적인 재정 지출은, 일반적인 사회복지 정책은 일단 세금을 싹 걷어가지고 국가의 수입으로 마련을 하고 그것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해야 되죠. 이 과정에서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조세 지출이라는 것은 아예 세금으로 걷기 전에 아예 걷지 않는다든지 걷은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사회복지 정책에 비해서는 운영 비용이 적게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부문의 재원을 보면요, 이용료, 기업복지, 기부금, 비공식 부문의 재원이 있습니다. 자, 이용료라는 것은 143쪽으로 가시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 기관은 정부 보조금, 그리고 이용료, 기부금 등을 주요 수입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이용료 또는 본인 부담금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서비스 등의 이용자 본인이 직접 지불한 금액입니다. 이용료를 받으면 아무래도 권리성이 높아집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이용하니까 낙인 효과가 좀 적어지겠죠. 그리고 이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서비스가 완전 무료다 이러면 막 필요가 없어도 막 이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소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용료를 부과하게 되면은 진짜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이용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용료를 너무 높여버리면 이제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또 그러한 한계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143쪽 중간에 보시면 이용료는 이 부과 방식에 따라서 정액제, 그 다음에 정률제, 그 다음에 연동제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 방식의 이용료 산정 방식을 우리가 이제 소득재원배 효과의 크기 순으로 나열해 보면, 연동제 방식의 이용료가 소득재원배 효과가 가장 크고, 즉 이 고소득층일수록 이용료를 훨씬 더 많이 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이 정률제, 마지막으로 정액제가 가장 소득재원배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업복지입니다. 기업복지는 기업이 피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 외의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임금은 기업복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1장에서 티트머스의 복지의 사회적 분화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요 내용이 나오죠. 예. 그래서 연동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기업복지는 아무래도 대기업일수록 더 잘 돼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제 좀 더 안정적이고 고소득 직종에 이제 더 기업복지가 잘 돼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소득 역진적인 성격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출 지문이 18회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143쪽 밑에서 8번째 줄에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민간 부문의 재원으로서 기부금이 있고, 마지막으로 비공식 부문의 재원이 있는데, 비공식 부문의 재원이라는 것은 이제 가족이나 이웃, 친지 이런 주체를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 도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긴 내용의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요. 예, 좀 쉬시고 우리 한숨 돌리고 이제 연금보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장까지가 주로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6장부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제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부터 이제 국민연금 이제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각종 사회보험,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부조, 이렇게 이어서 실제 정책의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